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한 보름 만에 리뷰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좀 여행도 다녀오고 뭐 그러다가 영화를 안 본 건 아닌데 체력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감히 리뷰를 남길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도 컨디션이 뭐 100%인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자꾸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본 영화 올리려고 합니다. 벌써 100만이 넘었던데요.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이 영화로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랜만에 에이리언 작품으로서는 꽤 흥행 성적이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뭐 제가 뭐 시리즈라든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세세하게 뭐 리뷰를 남기는 성격은 아니지만 뭐 개별 영화로서 이 영화의 뭐 제 소감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리언 로물루스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그 늑대 형제의 이름이죠. 그 이름에서 이 실제로 이 영화의 공간이 되고 있는 그 우주선이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종반부에 펼쳐지는 이제 서스펜스 후반부 장면들이 되게 로물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우주선의 한 파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이야기 자체가 에이리언 시리즈의 1편과 2편 사이의 시간적 공간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이제 1편에 뭐 좀 가장 근접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에이리언 시리즈가 자꾸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그동안은 좀 외연이 좀 넓어지다고 할까 될까요? 그래서 원래의 고유의 좀 서스펜스성 같은 게 조금 더 희석화되고 자꾸 좀 신화적인 형태로 또 가는 형태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갖다가 좀 가장 응축해서 1편의 서스펜스에 집중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이 영화의 연출자가 페데 알바라즈 감독이에요. 우루과이 출신의 감독이죠.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이제 뭐 그렇게 뭐 이 특히 장르에 특화되어 있고요. 밀실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아주 재능을 많이 한 발행 감독인데 우루과이에서 한 두 편 정도의 단편으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 헐리우드에서 쭉 작업을 해왔고요. 2013년에 이블데드의 각본과 감독, 그러니까 이블데드의 리뉴얼이죠. 샘 레이미 원작을 다시 만들어서 호러 팬들한테도 리메이크작으로는 꽤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각인이 많이 된 영화가 이제 맨 인 더 다크라고 이제 국내 개봉명이고 원래는 이제 돈 브레스라는 그죠 숨쉬지 마라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 확인까지 안 했습니다. 맨 인 더 다크로 이제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죠. 흥행 성적 박스 오피스 보면 이제 8,900만 불 정도니까 이 호러 장르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큰 흥행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밀레니엄 시리즈의 그 이쪽에 외전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린 더 스파이더스 웹 거미줄에 걸린 소녀라는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이 작품은 좀 그 밀레니엄 전작을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했는데 이제 헐리우드 기준으로요. 스웨덴에서 만든 영화가 있지만 근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영화의 카리스마에 비하면 좀 미치지 못하는 이야기 아니냐. 원래 뭐 작가도 밀레니엄 작가 자체도 사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쓰여진 속편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가 좀 이 사람의 흥행작으로서는 가장 실패한 영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리언 로물스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특히 이제 맨 인 더 다크라든가 이블데드 같은 영화들에서 가장 평가를 높게 받은 것은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긴박한 서스펜스를 연출해내는 능력, 그런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감독인 만큼 이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경우도 바로 그런 공간 구성이라든가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매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리언 시리즈 치고는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든 영화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1억 불 이하로 제작비가 됐고 흥행 스코어는 이제 훨씬 상회한 수준으로 상당히 배급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에이리언 시리즈는 어쨌든 리들리 스콧이 만든 1979년도의 1편과 그 다음 1986년도에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한 2편이 가장 알려져 있고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이제 이 영화 두 편에서 이제 빚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3편도 그 데이비드 핀처의 그 데뷔작이어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극장에서 옛날 본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두운 분위기고 막 그 서스펜스를 극대화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대중들은 이제 1편과 2편, 특히 2편은 거의 전쟁 영화 같은 영화였죠. 그래서 그 2편이 나온 다음에 3편에 대해서는 좀 불호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피에르 주네하고 마크 가로가 연출했던 에이리언 리저렉션 4편의 경우에도 평가가 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편, 2편이 이제 가장 레퍼런스가 됐고, 지금 이 페데 알바라즈의 로물루스의 경우도,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경우도 1편과 2편 사이의 중간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그 노스트라다무스인가요? 그 호의 대비극이 벌어진 다음에 노스트로모죠. 노스트로모의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 2편에 이제 그 혹성으로 해병대를 파견하기 전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 정도로 전개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화는 이제 그런 프롤로그가 깔리고 나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전편 1편과 브릿지를 이제 만드는 장면이 이제 프롤로그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을 갖다가 제시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주 식민지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여기 3편, 4편에 대한 이제 리뷰인데 뭐 평가가 1편, 2편에 워낙 좀 반등 효과가 있습니다. 3편, 4편이 그렇게 아주 또 떨어지는 영화냐 하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망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1편, 2편에 비해서는 3편, 4편이 이제 아무래도 불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012년도에 리들리 스콧이 이제 일종의 프리퀄로 만든 게 프로메테우스죠. 에이리언은 등장하지 않지만 일종의 이제 그 기원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2012년도에 나왔고요. 리들리 스콧은 원래 한 3, 4편 정도의 이 프리퀄을 만들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제 에이리언 커버넌트라는 작품이고요. 거기서 이제 에이리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작품은 그래도 뭐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했습니다만 어쨌든 평단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에이리언 시리즈가 이제 그 외전이라고 하는 에이리언 vs 프리데터를 제외하면 이 정통 시리즈는 이 정도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에이리언 커버 이 로물루스는 가장 1편, 2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로튼 토마토죠. 로튼 토마토 기준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포스터로 중심을 형성드렸는데 사실 이 배우 전 생소한 배우인데 요즘에 상당히 각광받는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실라라고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결혼했던 프리실라 프레슬리의 전기 영화를 이제 소피아 코폴라가 연출했었던 그 작품으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제 여우주연상인가요? 베니스 영화제 같은 수상한 켈리 스페니가 이 영화의 타이틀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역대 에이리언 시리즈는 항상 여주인공이 주인공이죠. 시거니 위버부터 해가지고 에리언 로물루스와 11워 같은 이제 지금 되게 화제가 된, 지금 11월 미개봉 공개전입니다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블록버스터에서도 이제 주역을 맡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그 전에까지는 이제 여러 영화들에 등장을 했었네요. 이 여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거의 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명의 인물은 그 가망 없어 보이는 그 일조강이 0%인 일종의 그 이 회사죠. 이 영화의 악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 의해서 그 식민지에서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미래가 없는 그런 청년들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탈출을 꿈꾸게 되고 그 탈출을 꿈꾸기 위한 연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버려져 있는 우주선. 사실은 이제 이 전편 프롤로그에 나왔던 것처럼 그 1편에서 죽어버렸던 그 에이리언이죠. 뭐 우리가 통칭 에이리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그 에이리언의 사체를 이제 인수 이렇게 했다가 결국 이제 대 학살극이 벌어졌던 걸로 추정되어 있는 그런 함선에 접근을 해가지고 연료를 취득하려고 하는 이 청년들 집단입니다. 청년들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 이제 뭐 당연하게도 이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배우들이 지금 옆에 있는 캐릭터가 해리스 저기고요. 배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배우들의 이름입니다. 다 좀 낯선 배우들입니다만 캐릭터점이 좀 약간 약한 약점으로 이제 그 캐릭터가 좀 약하다는 얘기는 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낯섦이 오히려 영화의 몰입감을 또 높여주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합니다. 맨 인 더 다크도 비슷했습니다만
그래서 케일리 스페니가 이제 중심 인물인 레인이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쟁투를 벌이는 인물이고, 그 옆에 이제 같이 가는 친구나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앤디라고 하는 역할이 일종의 그 합성 인간, 그러니까 이제 아인드로드 같은 캐릭터죠. 그래서 요 캐릭터는 정체성 자체가 리들리 스코트의 또 다른 걸작인 블레이드 러너에 나왔던 안드로이드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이 연기하는 인물이고, 이 캐릭터는 이제 부팅되면서 좀 양면적인 역할의 연기를 하는데 꽤 인상적인 연기를 펼칩니다. 이 앤디 캐릭터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배우는 사실 낯선 배우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 해리슨도 이제 주목받는 배우 역할을 하는데 이사벨라 메르세드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이 형제 관계로 타일러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제 아치르노라는 인물이 이제 가장 리더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파이터로서의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주역인 레이는 이제 점차 좀 수동적인 인물에서 이제 에이리언과 맞서 싸우게 되는 능동적인 인물로 전사로 변화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비오르는 약간 이제 그 자신의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이 앤디를 특히 차별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나바로 이제 물론 뭐 다 친구 관계입니다. 나바로는 에일린 우는 이제 비오른과 역시 연인 관계인 인물인데 동양계 여성이고 이제 우주선 조종하든 간에 열정에 좀 전문적 엔지니어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영화의 예고편에서 예고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는 그 실제로는 이한홈이 2022년도에 실제 배우, 그러니까 에이리언 1편에서 그 애쉬라고 하는 합성인간이 나왔어요. 약간 이제 그 회사의 명령에 충실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뭐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명령어는 이 회사 웨스트우드인가요? 웨스트랜드인가요? 하여튼 그 회사의 이제 일종의 그런 명령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과학 장교를 근무하는 합성 인간으로 룩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룩은 1편에 애쉬와 같은 기종의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어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한홈은 실제로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실제 연기 다니엘 베치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 이한홈은 이제 그 캐릭터의 얼굴을 하고 있죠. 약간 이제 이 이한홈이 등장하는 부분에 그 CG가 조금 튀는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 영화 1편이 1979년도에 나왔어요. 물론 국내 개봉은 2편보다 늦게 개봉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1편을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단성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나중에 개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1편에서 회사의 명령 때문에 이제 그 승무원들의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앤디에게도 영향을 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영화는 이들이 왜 이런 시도, 영화적 시도, 소위 말해서 그 코벨란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뭐죠? 그 우주정거장이죠. 우주정거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가? 르네상스 우주정거장이라는 정거장인데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 주인공인 레인이 소개됩니다. 레인은 이제 우주 그 농부로 등록되어 있는데 계약 관계 그 근무 연한을 채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좀 그런 데로 떠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떠나려고 하지만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을 연장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또 이 케인이라고 불리우는 케인이 아니죠. 이 이 공간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암울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데 살고 싶다 이런 대사 나오죠. 이거 그리고 이제 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제 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친구는 일종의 형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물론 인종은 피부색은 이제 합성 인간이긴 하지만 앤디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 앤디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안드로이드 합성 인간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이 레인의 아버지가 앤디를 이제 쓰레기장에 버려진 앤디를 갖다 주워서 이쪽에 형제처럼 키워서 굉장히 좀 미숙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캐릭터, 연약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죠, 앤디가. 그래서 레인은 이 앤디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우주정거장에 접근을 하려면 합성인간의 접속 코드 같은 것이 필요해가지고 앤디가 필요한 친구들이 레인을 이제 설득해서 이 우주정거장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좀
톱니바퀴 모양 생겨서 약간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 접속 부위이고요. 당연히 이 영화는 의외로 CG가 많이 활용 안 되고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프로덕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련되지 않고 오히려 비주얼적으로 오리지널 79년작의 그런 좀 그 브라운관 TV 같은 질감을 굉장히 많이 살려서 그 1편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우주정거장에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참혹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미 파괴되어 있는 이제 뭐 합성인간 룩의 모습도 일종의 사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뚫려져 있어요. 이건 뭐 다 에이리언 시리즈 보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에이리언의 성체나 에이리언이 이제 뭔가 피 같은 걸 흘리면, 혈액 같은 걸 흘리면 이제 그게 산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뚫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가져오는 무시무시함도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들도 상당히 재밌는데, 추정 장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영화는 이 폐쇄 공간 안에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들에 몰려있는 주인공들의 상황들을 굉장히 서스펜스를 살리면서 몰고 가고 있고요. 이들이 의도했던 바는 전혀, 이들도 일종의 전편의 주인공들처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생소한 낯선 에이리언이라고 하는 존재와 마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 우리가 페이스허거라고 하죠. 영화의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이 페이스허거가 이제 일종의 감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거죠. 요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들의 이 존재의 위협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친구였던 이 나바로라고 하는 캐릭터는 예고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페이스허거의 공격을 받으면 되면서, 우리가 그 체스트 버스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리언 시리즈 보면 이 인간의 몸을 뚫고 나와가지고 등장하는, 마치 이제 뭔가 그 끔찍한 뭔가를 연상시키는 그것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대표적 캐릭터가 되는 거죠. 이 캐릭터가 공격을 받고 이제 이게 전면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는 그런 공포는 이제 사전에 좀 점층법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K라고 하는 캐릭터, 임신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도 그것도 이제 주목할 만한 지점이에요. 자, 그 캐릭터는 이제 이들 일행이 탈출 연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출을 하려면 몇 년의 광년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잠들어 있어야 돼요. 냉동인간으로서. 근데 그 냉동 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가 사실 필요한 건데, 그 연료를 얻기 위한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냉동 장치로 가서 그것을 이제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냉동되어 있는 페이스허거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이 유아체에 해당되는,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런 캐릭터, 그런 존재를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들의 공격을 받는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서스펜스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일종의 비오른이라고 하는 인물은 레인 타일러 등과 앤디 때문에 이제 앤디를 가장 차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빚으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 페이스워크의 공격까지 받게 되자 결국은 이제 원래 타고 왔던 코벨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항모를 타고 다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페이스워크의 공격을 받고, 아까 나바로가 그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 본격적인 이 에이리언들, 그러니까 통칭 에이리언들이죠. 에이리언들의 공격 속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한때 중간에 두 가지 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우주정거장에 남아져 있는 레인과 그다음에 앤디, 타일러 등은 이제 다시 탈출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앤디는 되게 유약했던 캐릭터였습니다만 일종의 CPU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장치를 갖다가, 통제 장치를 갖다가 바꾸고 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능력치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네, 그런 뭐 신체 능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원래 앤디는 약간 좀 그 파기되어 있는 일종 불량품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 시리즈에 나타나는 합성인간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존재의 정체성은 1편과 2편에서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편에 등장했던 이 영화에 똑같이 등장하는 이안홈이 연기했었던 애쉬라고 하는 캐릭터는 1편에 그 캐릭터는 이 승무원들을 회사의 이익,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란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 에이리언, 뭐 케인의 자식이라고도 불리우고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주 식민지에 적용할 수 있는 강화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자기 이익의 극대화죠. 이 회사에 그것들을 시도하는데 명령에 충실한 캐릭터고, 그 다음에 2편에 등장하는 랜스 헤릭슨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 두 번째 2편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런 서스펜스를 고장시키지만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되게 충성스러운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앤디는 되게 친숙하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캐릭터였다가 영화의 중간에 탈출을 위해서 이 CPU를 강화시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위협적인 그런 회사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냉정한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장면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K가 공격을 받고 그걸 구하려고 하지만 앤디는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에서는 이제 다른 면모를 보여주다가 영화 이제 후반부가 되면 다시 변모가 되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양상도 사실 재미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 이제 그 제발 열어줘 할 때 이제 앤디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되게 진지한 얼굴이 됐다가 중간에 되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얼굴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요런 장면에서 되게 차분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었다가 나중에 다시 변화가 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 영화는 호러 시리즈답게 이 잔혹한 에이리언들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인이란 캐릭터는 초반에 이제 이런 탈출 자체에 수동적이었던 캐릭터로 등장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 전투 기술 같은 것들이 총기 사용술 같은 걸 좀 익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영화의 빌드업이라는 중요한 장치인 중력과 무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장면들까지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약간 각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중에 앤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에이리언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의 1편이 가지고 왔었던 그 긴장감, 그러니까 프로덕션 디자인과 비세 효과, 이런 것들을 되게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한 영화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화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 산성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위협으로부터 탈출할 것인가의 문제 등 같은 것들을 갖다가 되게 서스펜스스럽게 잘 구성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편에 익숙했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는 좀가 뭔가 다른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뭐 그렇지만 오퍼스페이라고 부르는 좀 별도의 존재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는 영화 속에 지금 말씀드렸던 스토리 중에 또 힌트가 있는데 뭐 그걸 미리 안다고 해서 뭐 서스펜스가 줄거나 다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더 끔찍한 존재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리언 로몰루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에이리언 시리즈가 갖고 왔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커버넌트 같은 영화들은 매니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영화들이에요. 근데 대중들이 접근하기엔 사실 되게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경향이 있죠. 에이리언 로몰루스 역시 되게 어두운 다크한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영화는 전편을 모른다고 해서 심지어 에이리언 1편이나 2편을 뭐 안 봤다고 해서 못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되게 쉽게 되어 있고 영화 자체의 그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스펜스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성,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접근한 청춘들이 있다. 그리고 그 청춘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위험에 빠지게 되고 참혹한 살인을 당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SF 호러의 어떤 일편의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좀 더 이 슬래셔 영화랑도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슬래셔 영화들도 못 모르는 청춘들이 접근했다가, 그러니까 이 전편의 페데 알바라즈 감독의 맨 인 더 다크 같은 영화들이 이제 그 겁도 없이 겁상실한 이제
청년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아주 그냥 잔혹한 킬러 할아버지한테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 이 영화의 구성원들도 되게 청춘스러운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이 에이리언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들과 맞싸우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잘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스릴러 감각을 만들어내는 감독의 연출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영화의 공간이라고 하는 구성들의 요소들을 갖다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떤 장소에 서스펜스가 퍼지고 뭐 엘리베이터 장면도 등장을 하고 탈출 시퀀스 뭐 어떻게 탈출을 하고 뭐 이렇게 떨궈낼 거고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끝까지 지독하게 덤비는 무시무시한 이런 외계 생명체 이런 것들의 대결들을 상당히 긴장감 넘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과 서스펜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또 특유의 감각이 있는 연출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페데 알바라즈가 미실 호러 쪽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미 능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에리언이 갖고 있었던 1편의 이야기를 거대하게 만들라기보다는 좀 더 심플하고 장르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잘 만든 웰메이드 호러 스릴러로서 잘 만들어낸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이리언의 전편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감독일지라도, 그러니까 뭐 뜨문뜨문 대부분의 관객들은 시리즈의 전체의 세밀한 요소들을 갖다가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에이리언의 원래 팬들도 다 알아먹거나 오마주를 바칠 장면들도 적절하게 집어넣으면서 이야기들을 갖다 끌고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되게 영리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한국에 수입되어 있었던 최근 에이리언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은 영화인 것 같고요. 되게 긴장감 넘치는 그런 영화라고 한여름에 좀 더위를 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대로 잘 만든 장르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깊은 무슨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뭐 이 영화의 시리즈 전체를 통찰한다기보다는 이 영화가 어떤 요소, 어떤 내용들을 대략 가지고 있고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살펴봤던 뭐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에 대한 저의 얘기였고요. 간단하게 에이리언 시리즈도 살짝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됐네요. 네, 이상 소마 시네마에 왔습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에 대한 리뷰였고요.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